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과 코제너레이션이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빈축열 시스템, 터보 냉동기 이쪽으로 이제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보는 이유가 가스터빈 제가 강의할 때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코제너레이션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열병합 발전이요. 이게 보면 열병합하고 뭐 태양열 관계 태양광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 이제 요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에스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얘기를 됐습니다만은 이 에스코 사업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열 발전이나 이런 열병합 발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에너지 세이빙을 하는 부분들이요. 왜 활성화가 안 되겠는가? 왜 활성화가 잘 안 되냐? 국가에서 에너지 세이빙을 하라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이거는 어떠냐면 전력 설비의 전력 요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전력 요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 세이빙을 해봐야 전력 요금이 별로 세이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굳이 설비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시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력요금, 심야 전력요금하고 낮의 전력요금하고 정말 엄청나게 차이를 줘가지고 심야 전력요금 가지고 추결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빙축열에다가 얼음을 얼려서 낮에 냉방 전력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있어요? 돈을 주고 홍보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력요금의 차별화만 좀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야 전력요금과 주간의 전력요금에 차별화를 주게 되면 차별화를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설비를 한 에너지 세이빙 설비를 한 그 사업 주체가 시설 투자 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전력요금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베네피트를 가져가는 그런 이득을 가져가는 효과를 주게 되면 아마 서로 이런 에너지 세이빙을 하지 말라 해도 상당히 많이 할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전력 사업이 이제 자율화되면서 경쟁 체제로 가면서 전력 요금의 차등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다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야 이 코제너레이션이 제바로 제 단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코제너레이션이 상당히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코제너레이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는 이게 원용어로는 이 코제너레이션 용어 자체가 원래는 없었어요. 요새는 이제 등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거 에너지 이 컨서베이션 이렇게 에너지 컨서베이션 시스템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제너레이션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처럼 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조어죠. 지금 이 코제너레이션은요, 이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에, 향후 민영화될 경우에 전력요금이 이 차등화가 되면 건축물의 코제너레이션이 아마 크게 도입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간요금과 심야요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야 사업 주체가 엄청난 설비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아주 효과가 큰 쪽,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전력 요금이 자율화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를 때 상당히 추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제네레이션의 그 블록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성도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건축물은요, 옛날의 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설비계에서 방제계 해가지고 이게 전력이 외부에 따라 들어왔는데, 새로운 건축형은 어떻게 있어요? 일부 전력만 갖고 들어오고, 그 전력과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그 서포트하는 이런 부분들로 건축물의 유형이 변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코제네레이션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 여러분들 봐야 되고요. 터보 냉동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력을 내고 열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발전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시 부하가 들어오고, 변전소에서 부하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난방계와 급탄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가스터빈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 블록들은, 이 가스터빈의 이 내용과 똑같은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스터빈 발전기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한국전력,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들어오는 전력하고 기름으로 경유로 일단 가스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이제 3,000km를 해서 공장 전력은 뭐 5,000km를 갖다가 돌려준다. 그러면 한전에서 2,000km만 받는 거죠. 그리고 가스터빈 발전기에서 폐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폐열 보일러를 돌려서 증기를 뽑고, 그래서 여기서 냉방 전력을 가져가고, 그리고 보조 보일러를 놔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증기를 더 추가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스터빈에서 배운, 가스터빈을 왜 공부해야 되며, 흡수식 냉동기를 왜 공부해야 되며, 이것이 시험 문제에 왜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실제 이 종합적인 코제네레이션 시스템 프로 차트와 딱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터빈 전번에 본 거와 같이 발전기에서 전기로 가는 것이 약 24%로, 즉 냉수로 우리가 뽑아 나오는 것이 흡수식 냉동기로 해가지고 44%, 전기로 12%, 배기 손실이 20%, 종합 효율 용량을 지금 80%로 가져간다. 지금 어떻게 돼요? 가스터빈에 A중유로 해가지고 A중유로 100%의 투입 열량을 넣었을 때 종합 효율을 한 80%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전기만 20%지만 여긴 냉수라든지 전기로 가져가는 문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열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스터빈 발전 장치의 평면 및 입면도를 우리가 이렇게 봤죠. 그리고 우리가 가스터빈 발전기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일축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조도를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축식에 대한 구조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앞에서 먼저 보여드린 거는 검문축물과 코제네레이션은 가스터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스탠다드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보면 디젤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가스 엔진 문제 뭐 이게 쭉 다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가스터빈이 코제네레이션과 딱 부합되는 것이 거의 합치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500kW, 1000kW, 1500kW 이렇게 탁탁탁탁 유닛으로 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장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코제네레이션의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큰 부지에다가 일부러 수용 중립도에 설치한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항상 도시 가운데가 광장이 있어요. 광장. 이거 센트럴 광장이라고 그러죠. 예? 메인스퀘어. 이게 광장을 항상 놉니다. 도시가 있으면은 가운데 광장을 놔 이렇게. 이 광장을 왜 놓냐면 여기가 어떻게 있어요? 토론의 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는 이 광장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이런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면 가운데다가 이 광장을 놓아가지고 어떤 방사선식으로다가 도로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가운데다가 뭘 만들었냐면 이 중앙도서관을 만들어요. 중앙도서관을 만들고 도로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유틸리티를 별도로 만들어요. 유틸리티라는 건 전기, 냉방, 난방. 이 유틸리티 스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이 도시 전체를 이 시스템에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포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분당 신시가지다 그러면 분당 신시가지에 어디 돼요?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 놨죠. 목동 만들었으면 목동 신시가지에 별도 스테이션에 이렇게 열병합 발전소를 만드는 방식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신시가지에서는 된단 말이에요. 신시가지에서는. 그런데 기존의 시가지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편입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건축물의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쾌적성, 환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아주 좋은 패턴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코제네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공간이라든지 건축의 어떤 여유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건물의 어떤 효과를 상당히 증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제네이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디젤 엔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 소음이 차단을 시킬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터빈으로다가 가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하는 이 코제네이션은 이 디젤 엔진을 가지고 24시간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에 부딪힌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제네이션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이제 뒤에 프로차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코제네이션을 해가지고 1년이나 3년 후에 금액이 피드백이 돼서 빠져나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제네이션의 건축상 우리가 선결 문제는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제네이션에 가능한 건축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냉온수가 동시에 필요한 건물하고 연간 급탕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 사용 에너지의 변동량이 큰 시설, 수변 설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대량령으로 돼가지고 이런 에너지 시설이 사용이 대용량으로 더 필요한 시설. 그런 것들이 어떤 건물이 있냐면 건물로 일반 오피스가 아니고요. 딱 나와 있어요. 호텔, 병원, 연구소, 공장에서 연원을 많이 쓰는 공장. 그러니까 만약에 염직물을 쓰는 공장들이죠. 그 다음에 온수 풀장을 많이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이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일반 단순한 오피스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제네이션의 이제 경제성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 회주 연수가 이제 3년, 6년에서, 이게 경제성으로다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운전 삭감비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있어요? 이게 3년, 6년에서 끄집어 내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이거를 연료 사용량을 해가지고 어떤 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합계를 했는데 실제 초기 투자비에 전력 사용량비를 더한 것에 경제성 평가에서 3년에서 6년을 다 더한 값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계획을 잡을 때 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부분으로다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상세 파악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코제네이션의 발전 계획에 먼저 충족시켜야 될 조건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얘기가 이거로다가 취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전제 조건이 한전의 발전 단가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코제네레이션 발전 단가보다 상당히 한전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와야 이 코제네레이션 하는 데서 이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잠실 롯데월드가 우리가 그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촬영할 때 가보니까 거기에 아마 4,000kg짜리 5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열병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디젤 발전기 4,000kg짜리가 그전에는 풀 로드를 걸었었는데 지금 거의 한 대만 돌고 거의 서 있어요. 그럼 뭐냐면, 돌려가지고 유지비하고 사람 인건비하고 이거 해서 이 코제네레이션 해봐야 한전에서 한전 전력을 받아버리는 게 벌써 싸거든요. 그러면 이 설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역송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심해전력에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피크 전력에 발전을 해가지고 심해전력은 어떻게 보면은 빙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모를 하고 낮에 자기네 코제네레이션 시스템 가지고 발전해서 여유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역송전이 돼가지고 한전에다가 팔 수가 있어야 돼. 그럼 계량기는 원래 우리나라 계량기로 3년 계량기가 역송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역방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계량이 돼가지고 전력요금의 감세가 돼주고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코제네레이션 하는 데서 나오면 한전에다 팔고 부족할 때는 들여와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전의 발전 단가가 지금 어떻게 돼요? 국가적인 부분에서 전력량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발전 단가를 올리다 보면 생산 설비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묶어놓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묶지 말고 심야 전력에 어차피 평균 전력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심야 전력 요금을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공장을 심야 전력에 돌리고 그리고 심야 전력에 남는 전력량을 가지고 추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 활용도를 높여주고 야간에 주간에 피크 전력일 때는 상당히 전력 요금을 높게 해가지고 이쪽 수용가들이 코제네레이션을 하도록 유도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한전이 민영화돼야 된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에너지 세이빙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비 회수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가 되지 않으면 이 코제네레이션을 하지 않아요. 사업 주체가 이거 할 필요가 없죠. 또 기술적으로다가 하자가 없을 때 이제 법적으로다가 또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 코제네레이션 발전 단가가 한전 단가하고 비슷하다면 어느 수용가에서 열병합을 하기 위해서 코제네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초기 투자비를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조건이 선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분위기가 성숙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발전 단가와 코제네레이션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제네레이션 단가가 상당히 싸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이 돼야 이게 코제네레이션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전력 부하 패턴을 그대로 그렇게 그 조건이 맞을 때 전력 부하 패턴을 파악을 하죠. 그리고 그 총 기기의 용량을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아이템을 다 조사한단 말이죠. 지금 이건 일본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리고 원동기를 선정해야 돼. 이게 어떻게 돼요? 디젤을 쓸 거냐? 뭐 가스터빈을 쓸 거냐? 가스 엔진을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원동기를 선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 대수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 가능한 발전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수를 산정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이제 발전기 운전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운전 방식에 대한 선택을 하고
수변 설비 구성해야 되죠. 보호장치 및 여러 가지 이 열부하에 대한 보조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야 돼. 지금 보시면은 부하 전력 파악을, 패턴을 파악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되는데,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어땠어요? 코제네레이션 하려면 부하가 평균 전력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 상당히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사무실처럼 심해 전력이 거의 없고 아침 8시부터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런 부하 패턴을 가지면 이게 상당히 코제네레이션 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경우는 24시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응? 거의 아침에 나가지만, 체크아웃 해서 나가지만 거의 24시간 돌고 여기 열원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있어요? 뭐 여름, 겨울, 뭐 그 봄, 가을 이렇게 다르겠지만 조금 어떻게 된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부하 패턴을 대충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일단 코제네레이션은 전제 조건이 이제 그 한전 단가보다 싸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맞아지면 두 번째로는 크게 이 부하 패턴이 맞아야 돼요. 그럼 부하 패턴에 맞는 건물이 뭐냐 이거죠. 앞에 본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건물이다 이거야.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건물들이 부하 패턴에 맞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호텔, 병원, 회관, 공장. 공장도 이게 어떻게 돼요? 일반 공장이 아니고 열원을 상당히 많이 쓰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병원을 보게 되면 병원이 아주 가장 코디네이션 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환자가 24시간 있죠. 열원이 항상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 패턴이 아주 그 평균 전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 가을, 여름, 봄에 이 부하의 패턴에 대한 그 등락이 별로 그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주 그 코제네레이션 하기가 상당히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사무실 보세요. 평균 전력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낮에, 여름에는 6시부터 한 밤에 10시 정도, 8시까지는 상당히 6시까지 좀 올라가다가 심해 전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이게 겨울이나 중간기 보면 이 평균 전력이 상당히 낮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는 상당히 코제네레이션 하기가 아주 대형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또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조금 그 호텔이라든지 병원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그 부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 발전기 용량을 코제네레이션 시스템의 총 발전기 용량은 최대 건물의 보통 20%에서 50% 정도까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동기의 선정은 우리가 보통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젤 엔진과 가스 터빈을 쓸 수 있는데 거의 일본 같은 경우도 가스 엔진도 얘기합니다만은 가스 엔진은 어떻게 보면 연료를 가스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복형으로 나가지고 그 발전기에 그 연료를 갖다가 휘발유를 쓰든지 가스 엔진을 가스로다가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있어요? 그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열병합을 하는데 상당히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 못 씁니다. 그래서 그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를 논할 때 대개 가스터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젤 엔진을 그 도시에서 쓸 경우에는 이 고정적인 어떤 그 매연 문제가 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가스 엔진으로다가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디젤 엔진을 가지고 코제네레이션 하는 것은 상당히 환경 문제 예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표에서는 가스 엔진과 이원 연료 엔진과 디젤 엔진과 가스 터빈을 보는데 가스 터빈이 보게 되면은 그 배기가스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냉각수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스 터빈 가지고는 냉각수를 중원 저온 그 고온으로다가 가져가질 않죠. 그래서 종합효율에도 보면 가장 이 가스 엔진과 가스 터빈이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배기가스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제네레이션은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스 엔진과 가스 터빈 이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코제네레이션 시스템으로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검토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동기별로 이 열전비라고 하는데, 열전비는 뭐냐면 발생 전력분의 회수 연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무차원이기 때문에 무차원 계수로 비율만 본 겁니다. 발생 전력분의 열 회수량.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는 발생 전력이 많아도 열 회수량이 거의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코지네이션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열전비가 많을수록 발생 전력도 발생을 시키고 열 회수량이 크니까 상당히 코지네이션에 유리한 입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개방 사이클 가스터빈이 상당히 열전비가 약 2배 정도 되는 상당히 좋은 입장에 서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흡수식 냉동기를 이제 곧 이어서 이제 강의를 듣겠습니다만, 이 코지네이션은 흡수식 냉동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흡수식 냉동기는요, 외부에서 열원을 공급했을 때만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냉수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열원이 항상 공급이 돼야 되니까, 여름에도 외부 열원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흡수식 냉동기에 외부 열원을 공급하려면 이게 어떻게 있어요? 아주 다량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발전기가 돼야 되거든요. 발전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가스터빈에 귀결이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 엔진이 이제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 400도 이상의 그 배기가스를 내기 때문에 이중이나 복합형으로다가 회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 대수를 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상용으로 쓸 거냐, 비상발전기를 쓸 거냐, 상용과 같이 쓸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그 원동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발전기를, 여기는 발전기를 원동기를 표시했는데, 발전기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부분들을 분리와 겸용 시스템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잘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용 전원과 비상용 전원을 발전기를 코지네이션용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방법하고요, 이 방법은 지금 A 방법하고 C 방법은 지금 이게 절체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상이고요. 이게 지금 한전이죠, 한전. 우리로 말하면 한전이면은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게 비상에 이게 코를 같이 겸용을 하는 거야. 같이 하는데 어떻게 있어요? 지금 보면 절체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름에 피크 부하 때 이 코지네이션을 일로 한다. 그러면 한전 부하는 잘라가지고요, 다른 부하를 절체해서 한전에서는 이쪽만 커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상 및 코지네이션은 이쪽 부하에서만 담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예비 부하를 줘가지고 더 비상 코지네이션을 상당히 더 강화를 시킨 거죠. 어? 지금 이런 부하들은 어떻게 되냐면 방제 부하하고 이 방제 부하를 별도로 비상 부하로 비상 발전기로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지네이션 부하는 별도 이쪽 부하만 이제 연결을 하도록 돼 있지. 그러니까 요거에서는 코지네이션 부하는 이쪽에 코지네이션 부하들만 별도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일본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비상용 전원기가 한 대가 있지만 이건 다른 것들은 비상용 전원기 없이 그냥 코지네이션 하면서 비상발전기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코지네이션 시스템을 다운을 시켰다, 안 쓴다. 피크 부하 때 안 쓴다. 안 쓰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코지네이션을 안 쓴다 그러면은 비상부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그 코지네이션 시스템이 가동을 안 할 때 비상부하까지를 염두에 둬서 지금 시스템을 분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발전기별로 100% 부하의 상대치를 보게 되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디젤 발전기가 지금 부하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 표시 점선으로 나와 있고, 가스터빈이 지금 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무슨 얘기냐면은,
가스 터빈은 풀 부하로 돌아가야 상대치 효율이 좋아지지. 만약에 풀 부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디젤 발전기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다가 갈 수 있다. 즉 여기서 설명을 여러분들 교재에 어떻게 있어요? 가스 터빈의 경우 발전 효율은 부하율이 적어지는 만큼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디젤 발전이나 가스 엔진에 비해서 부음 부하 특성이 나쁘기 때문에 전력 부하 패턴에 맞춰서 항시 전부하로 운전하는 것이 좀 효율이 높게끔 운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디젤 엔진과 가스 엔진 같은 경우는 항상 7, 80%,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의 부하율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의 운전 방식 계획에서 보면 이제 운전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단독으로 할 거냐, 계통 연계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발전기 종류별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겸용 유무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발전기에 단독 운전을 하느냐, 이걸 계통 연계로 해가지고 하느냐. 지금 계통 연계는요 어떻게 되는 방식이냐면 이 한전 방식이 있는 경우에 들어왔을 때 이 같은 모선으로 나가지고요. 이 코제네레이션 하는 코제네레이터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2차 부하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할 경우에 여기에서 만약에 코제네레이션에서 여기서 쓰고 나서 남으면은요, 이 부분이 다시 피드백에서 나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절체로, 여기다 절체를 놔가지고 끊어서 이걸 넘겨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같이 연결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있어요? 계통 연계 방식은 이제 한전하고 어떤 계약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단독 운전 방식은 어떻게 있어요? 계약이 필요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절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있어요? 아주 고부하로 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들어온 라인하고 코제네레이션 라인하고 같이 물려서 병행할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부하의 수급 부하를 갖다가 만약에 한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코제네레이션 라인이 있어요. 이게 1000kV라고 그래요. 1000kW인데 1000kW를 항상 고정적으로 써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 한전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연기를 해서 쓰는데 이쪽 부하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00에서 2000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줍시다. 이래서 부하가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코제네레이션은 이게 풀부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죠. 효율이.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딱 픽스에다 나누면 1000kV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하가 1000kV로 떨어졌어. 그러면 자동으로 한전 라인을 안 받아버려요. 이렇게. 여기에 리미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kV가 계속 돌면서 여기 만약에 부하가 2000kV로 올라갔어. 그러면 한전 라인은 2000kV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주 고부하율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역송전 장치까지 만들어놔가지고요. 그 MOF에다가 만약에 여기가 800이 됐다. 200이 남았잖아요. 그럼 200을 역송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00 남은 걸 가지고 이 전기요금에서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요금을 상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어떻게 있어요? 소전력에서 나온 전력을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공급해주고 상당히 아주 시설을 유용하게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발전 방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일본 방식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UPS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트 볼테이지 프레퀀시만 좀 변하게 하고 전압과 프레퀀시를 모두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압과 프레퀀시를 고정에다 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 운전 방식에서 여러 방식으로 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비교표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지금 CVCF, VVF, CVVF는 뭐냐면, 이건 왜 이렇게 발전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놨냐면, 여러분들이 발전기 할 때 배웠죠? 어떻게 했어요? 지금 60Hz로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0% 로드일 때 60Hz로 맞추다 보니까, 부하가 적을 때는, 어떻게 63Hz 정도 이렇게 발전기를 발전해줘야 되죠? 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하를 투입하면 툭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발전기가 전압강화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안정됐다가 부하를 오프하면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CVCF라는 거는 전압과 주파수를 고정으로 나누니까요. 이게 드롭이 생기면 드롭이 생기는 대로. 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죠. 그럼 만약에 VVVF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드롭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발전기가 더 좀 돌도록 해가지고 이 전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주파수도 이렇게 미리 올릴 필요 없이 60Hz에 딱 맞춰놓으면 전압이 뭐 어떻게 돼? 로드가 많이 걸리건 늦게 걸리건 쫙 60Hz를 가져가는 거죠. 예? 이걸 컨트롤을 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건 전압 문제라든지 주파수 문제에서 전압 강화 문제, 변압 발전기가 그 디스토션 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앞에서 제가 그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거기 그 설명한 내용은 가스터빈 발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DL 발전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VVF 시스템은 VVF로다가 발전기를 조정하면 어떻게 발전기 자체가 알아서 중부하 걸리면 많이 돌고 경부하 걸리면 서서히 돌고 해가지고 주파수와 전압을 다 맞춰주니까 아주 부분 부하에서도 경부하에서도 회전수의 변화를 시켜서 일정한 토크를 유지시키니까 아주 고효율을 할 수 있고 이 CVCF는 내가 일반적인 모든 발전기는 이 방식이죠. 전압과 프레퀀시를 그냥 유지해가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인 뭐 180%만 80% 부하에 많이 맞춰놨다 그러면 요때가 가장 피크고 만약 부하로다가 만약에 돌게 되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수전 설비의 그 회로 구성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그 싱글 다이어그램을 봤습니다만 계통 연계 방식이냐 그러니까 한전하고 그 모선하고 같은 연계 방식이냐 이건 어떻게 있어요? 이 그 피드백 돼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나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픽스 해놓으면 부족한 부분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되는 거죠.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는 지금 이제 단독운전 방식은 이 코제너레이션 한 그 발전기가 발전용 부하만 전담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절체를 해줬지만 독립회로 방식으로 전환식으로 다 나눠줬고요. 그 계통 연계 방식에서는 이게 이중 모선 방식과 단모선 방식, 뭐 모선 단모선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한전과의 연계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계산 그 구성을 할 때 지금 이 구성들을 가지고 얘기한다. 독립회로 방식의 전환 방식의 예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용 발전을 두 대가 돌아가지고 두 대가 돌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을 공급을 해주죠. 일반 동력, 위생 동력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대개가 동력 부하를 코제너레이션 합니다. 이 상용 발전은 카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부하를 만약에 안 쓸 때는 공조용 부하를 부하에서 안 쓸 경우에 겨울에 안 쓰잖아요. 만약에 안 쓰면 이거 돌릴 필요 없죠. 돌릴 필요 없는데 이 발전기 이거 한전 꺼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용을 또 나눠가지고 비상 방제는 별도로 카바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 쓰는 방식이 이제 독립회로 전환 방식이에요. 그리고 단모선 방식은 이제 계통 연계인데 코제너레이션 하면서 비상부하까지를 다 카바하는 건데 아주 싱글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계에 의한 전력부하 증가 예측은 뭐냐면은 이제 코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따라붙는 급배기 팬, 방열용, 냉각탑, 뭐 쿨링타워, 회수 펌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총 발전량의 5% 정도의 그 보조 동력을 봐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 발전량이 2000 킬로와트의 코제너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부수적으로다가 100 킬로와트 정도가 그 보조 동력으로다가 추가가 된다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호 계전기에서는요, 다른 건 일반적인 다 얘기 드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쓰는 보호 계전기 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크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역전력 계전기. 그러니까 코제너레이션 측에서 전력이 남을 경우에 역송출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뭐 차단할 수도 있고, 계전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전기에서 만약에 차단하지 마라. 역전력을 차단하지 마라. 스폰 네트워크처럼 차단하지 말고 역송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계전기가 어떻게 있어요? 역송전을 하는 쪽에서는 이 계전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역송전을 하지 않아야 될 때에서는 반드시 만약에 계통 연계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역전력 계전기가 필요하죠.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일반 건물들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가스 엔진의 코제너레이션입니다. 가스 터빈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서 엔진이 있고요. 가스의 연료가 들어가죠. 엔진으로. 그렇게 하고 발전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력을 내주고요. 엔진을 시킨 그 온수가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온수조로 나가주죠. 그래가지고 온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온수를 이용하는 코제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계통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발전이 되려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에서 계통 연계를 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코제너레이션을 했는데 역송전을 받아주지 지금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즉 코제너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그 공급 신뢰도라든지 정전, 이 전압, 주파수, 전력, 역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있어요?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한전에 거꾸로다가 그 악영향을 주게 되면 다른 수용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전에서 정전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역송전이 돼가지고 사람이 안전사고 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개런티가 두 개가 됐을 때 이 상용 전력 계통과 연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은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저 조건을 맞춰가지고 연계를 할 경우에는 효율 높아지죠.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죠. 안정도 높아지죠. 신뢰성 높아지는 게 상당히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용가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질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텍팅을 할 수 있는 보호 계정 시스템인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전에서 억셉트를 하면 그걸 계통 연계로 하면은 아주 수용가 측에서는 부족할 때 끌어다 쓰고 나오면은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 전력의 투입에 따라서 그 전력 계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 신뢰도를 반드시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압과 주파수와 역률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력 품질에서는 상시 전압 변동이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고 순시 전압 변동도 거의 10% 이내로 억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고 동기 발전기나 유도 발전기가 그 난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지 전압가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켜서도 이제 안 되는 문제들이 개런티가 돼야 되죠. 그리고 주파수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역률 문제, 단락 용량 문제, 고조파 문제 이것들이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호협조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용감이 계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고 제거를 하고 범위가 축소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그 발전을 하는데 한전에서 모순 사고가 나가지고 절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그 고장 수리하고 있는데 이 역송전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만약에 한전이 여기서 끊어진 경우에 여기에 어떤 인터락을 걸어가지고 한전에서 만약에 끊어진 경우에는 여기서 역송전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조치가 돼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 중에서 RPR 그러니까 역전력 계전기가 여기에 있죠. 역전력 계전기가. 역전력 계전기라는 거는 이 거꾸로다가 역류가 안 되도록 만드는 계전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되는 경우에는 이게 동작을 해가지고 차단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조류가 없는 경우에서만 써야 되고, 만약에 역조류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경우에는, TTR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TTR을 쓰는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한전이 여기에 만약에 정전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전 쪽에서 정전이 됐을 때는 이 TTR을 가지고 같이 한전 쪽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TTR은 역조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통 연계를 할 경우에는 이 무전압이어야 될 때 만약에 전압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이 돼야 된다는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제너레이션은 거의 이제 그 공조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내고요. 그 다음에 고온열 문제, 저온열 문제, 냉열 문제, 기계 문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의 코제너레이션은 즉 어떻게 돼요? 이 바깥의 공조하고의 어떤 상황관 관계를 갖는다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배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가스터빈이 이제 상당히 배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출가스, 전기, 흡수익 냉온수기를 발생하고 배출가스 보일러를 해가지고 전기터빈 발전기 쪽을 도모할 수 있죠. 그래서 가스터빈의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이해가 지금 아주 잘 얘기하고 있죠. 그 배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내서 이 전기 가지고 난방, 냉방, 급당 생산을 할 수 있죠. 가스터빈의 코제너레이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맨 본 것 같이 이렇게 더 쿨링 타워로 해서 더 세분화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브록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형태는 다릅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이해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가스 엔진의 지금 코제너레이션의 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배기가스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그 증온수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게 나오죠. 온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예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 여기는 이제 배기가스를 가지고 이용하니까 전기를 가지고 이용하지만 여기는 온수를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쭉 돼서 나오고, 가스 엔진의 이제 코제너레이션 문제도 지금 같이 다시 한번 또 예2로 해가지고 나와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여기서는 이제 냉수를 가지고 쿨링타워에서 중온수 흡수익 냉동기를 가지고 냉수를 뽑아내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몸체를 데워준, 몸체를 냉각을 시켜준 그 온수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거의 디젤 엔진은 전기를 내는 것에 여기서 지금 급수를 해가지고 전기를 지금 배기가스로 해가지고 약 15%라고 했는데 상당히 적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온수가 대부분 디젤 엔진에서는 온수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되고, 전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이 온수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에서 또 온수도 다량으로다가는 엔진이 만약에 24시간 돌아간다 그러면 계속 다량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과 온수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에서는 모 호텔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썼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으로 코제너레이션의 두 가지 이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 샘플을 잡아가지고요, 디테일하게 그려주면서 설명이 돼줘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포괄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어차피 강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요약을 딱딱딱 하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그림들 이런 것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몇 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코제너레이션, 건축물의 코제너레이션 어떻게 했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레이션은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전의 발전 단가가
상당히 코제네레이션 단가보다 비싸야 돼. 단가보다 비싸야 이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약에 맞아떨어졌다. 그러면은 부하 패턴이 맞아야 돼. 일치돼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적정성이 확보된다, 이게 적정성. 이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맨 뒤에다 얘기했죠? 맨 뒤에. 맨 뒤에 얘기했어요. 뒤 입구 쪽에. 근데 이거 마찬가지야. 그래야 되죠?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초기 투자비를 3년에서 최대 5년 이내에 이 회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경제성이라고 했죠, 이건. 경제성.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 부하 패턴이 안 맞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초기에 이 부분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하 패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유사 부하를 추산하는 것이 상당히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무실 빌딩의 부하 패턴을 이제 여름, 겨울, 연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평균 전력이 얼마 되냐. 그래서 코제네레이션을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상당히 사무실은 이게 이제 냉방, 난방, 뭐 급탕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칼라를 해서 안 보여줍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열부하와 전력부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열부하가 여름에는 많은데 이 겨울에는 없어요. 이게 난방부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코지네이션 하게 해서 한쪽으로다가 놔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병원 보세요, 병원. 열부하가 여름에 겨울에 난방부하가 필요하지만 이 부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필요하지. 연중이 상당히 고루고루게 지금 그 난방부하와 냉방부하와 급탕부하가 전부 다, 여기 급탕부하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부하가 보면 여름, 겨울 연중해가지고 상당히 전력부하가 평균부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제네레이션 시스템이 아주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거가 반드시 됩니다. 이 대형 점포 및 부하 변동 패턴도 보게 되면 여름, 겨울, 연중인데 이 사무실과 유사하고 냉방 기간이 약간 긴 게 저기 하죠. 그러니까 사무실과 별로 차이가 날 게 별로 없다. 대형 점포도 코제네레이션은 별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완벽하게 그 전력 요금이 워낙 비싸서 좀 경제성이 확보되면 몰라도 조금 떨어지죠. 그럼 지금 호텔은 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연간 급탕부하가 아주 길지요. 그래서 하루에 열부하 변동이 아침 저녁까지 좀 결정이 이루지만 거의 전력부하도 거의 패턴이 일정하고 이 여름 겨울 연중해 가지고 됐어요. 난방 냉방 급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제네레이션은 상당히 좋다. 지금 보세요. 몇 가지 이 패턴을 쭉 보면서 병원 아주 코제네레이션은 아주 적합하고요. 그리고 호텔 아주 적합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거 됐고 이거 됐으면 나머지 초기 투자비만 3년에서 5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자, 이 코제네레이션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핵심적으로 정말 키워드가 되는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이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4시간, 5시간, 옛날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우리 학원에서 기존 수험생들도 이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고 전국에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 전 대한민국 전기기사 여러분들 몇만 명이 이 테이프를 돌려봐도 괜찮아요. 예? 뭐 복제는 안 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돌려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상당히 여러분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술사 도전에 큰 희망을 갖는 그런 매체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아주 보람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